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의료기술과 신약 소식을 짚어드리는 이노메디 시간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박선혜 기자와 함께 해볼 텐데요.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박선혜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최근 암 치료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엔 진단 후 정해진 치료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요즘은 유전자 정보와 진단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꼭 맞는 치료를 제공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동반 진단입니다. 최근엔 엑스생검이나 인공지능 유전체 분석처럼 정밀한 진단 기술도 발전하고 있어 암 치료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동반 진단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주변에서도 암 진단 받았다는 얘기 많이들 듣게 되죠.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암의 유병률부터 알아볼까요? 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암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마친 유병자 수는 약 259만 명, 전체 인구의 5%에 달합니다. 또한 암 진단 후 5년 상대 생존율도 72.9%로 높아졌는데요. 1995년 42.9%에서 꾸준히 상승해온 결과입니다. 이는 조기 진단과 치료 기술의 발전 덕분이라는 평가입니다. 네, 생존율이 이렇게까지 높아졌다는 건 정말 많은 분들이 치료를 잘 이겨내고 있다는 뜻이 될 텐데요. 자, 이 조기 진단이 이런 생존율 상승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지난해 국가건강검진으로 6,138건의 암이 조기에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무증상 상태에서 조기에 암을 발견해 치료하는 사례가 늘면서 건강검진이 생명을 구하는 수단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암을 진단하는 방식도 점점 더 정밀해지고 있죠. 예전에는 조직 검사를 통한 진단이 일반적이었다면 요즘에는 수술 없이도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암 진단은 대부분 조직 생검, 즉 수술이나 내시경 등으로 종양 의심되는 부위를 직접 떼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수술이 필요하고 분석 과정도 복잡해서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특히 조기 진단이 중요한 암 환자에게는 이런 지연이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네. 이와 달리 액체 생검은 수술을 하지 않고도 혈액이나 소변, 뇌 척수액 같은 체액 속의 물질을 분석하는 기술인데요. 별다른 수술을 하지 않고도 신체 대부분에 있는 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어 차세대 진단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확한 진단 기술이 등장을 하면서 AI나 유전자 분석 기술과의 융합도 좀 활발해지고 있다고요? 네, 최근에는 진단 기술이 단순히 암을 찾는 것을 넘어 어떤 암인지 또 치료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AI의 역할이 큰데요. 환자의 유전체 정보를 AI가 분석하면 특정 유전자 돌연 변이와 암의 연관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가장 적합한 치료법까지 제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NGS 기술은 수천 개 유전자 정보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어 암세포의 분자 생물학적 특성을 아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암을 언제 발견하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정밀하게 진단하느냐도 치료의 성패를 좀 좌우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진단 기술의 정밀도가 높아질수록 어떤 암이 있는가뿐만 아니라 어떤 치료가 가장 잘 들 수 있는가까지 판단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암 진단을 넘어 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동반 진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정밀 진단 기술들이 결국 환자 맞춤형 치료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동반 진단이라는 기술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하셨죠. 그럼 동반 진단이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좀 짚어볼까요? 네, 동반 진단은 특정 항암제를 사용하기 전에 환자의 유전자나 종양의 분자적 특성을 분석해 해당 약물이 효과가 있을지를 예측하는 진단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암세포에 특정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약물이 효과적일지 혹은 다른 치료를 선택해야 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처럼 진단과 치료가 함께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동반 진단이라고 불리고 정밀한 치료 전략을 가능하게 하고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동반 진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동반 진단 시장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동반진단 시장의 규모는 2023년 11조 7천억 원이었으며 2032년까지 약 30조 8,700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이 동반 진단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커지고 있는 이유도 궁금한데요. 시장 성장의 핵심 배경도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동반 시장이 커지고 있는 배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규제기관이 신약을 개발할 때 동반 진단도 함께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신약을 투여받기 전에 동반 진단 검사를 먼저 거치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신약 시장이 확대될수록 동반 진단 시장이 함께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특정 표적을 겨냥한 표적 항암제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환자가 실제로 해당 약물의 효과가 있을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에서도 동반 진단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료 효과는 높이고 불필요한 치료 비용은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동반 진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 같은 주요 국가에서는 동반 진단 관련 지침을 마련해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할 때 함께 진단법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이런 제도적 움직임도 시장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외에서 이 동반 진단 기술을 개발하거나 실제 적용하는 기업들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요. 최근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은 바로 로슈 진단입니다. 로슈 진단은 암 관련 유전자 변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면역 조직 화학 기반 동반 진단 검사 기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기존 ALK PC 대신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 동반 진단 의료기기 벤타나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ALK PC 검사에 비해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아 위험성 결과를 제대로 판독할 수 있고 기존 12시간이 걸리던 검사 시간을 4시간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신약 개발 전문 기업 파로스 아이바이오와 HLB 파나진, 진단 전문 기업인 젠큐리스 등 젠GS 기반 또는 바이오마커 기반 동반 진단 기술을 활발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자체 개발한 플랫폼을 활용해 항암제 반응 예측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있고 글로벌 디지털 헬스 기업인 마크로젠과 협력을 통해 동반 진단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젠큐릭스는 유방암 및 폐암, 동반 진단 키트를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실제 의료 현장에서 동반 진단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서울 아산병원 병리과 박영수 교수님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병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저의 전공 분야는 위장관 병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반 진단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배경은 항암제의 변화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항암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 독성 항암제, 표적 항암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는 어떤 표적이 있거나 그 환자의 면역 시스템이 어떤지를 알고 난 이후에 쓰는 항암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 동반 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신약 개발을 할 때 새로운 동반 진단을 생각을 하고 임상 연구를 시행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신약을 개발할 때 타겟이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PDL1, ARC 등도 있지만 새로 나온 것들이 클로딘 18이라든지 FGFR2b라든지 아니면 MET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바이오마커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바이오마커들이 나왔을 때 이것이 어떤 새로운 수준의 신의료 기술이라기보다는 똑같은 면역 조직 화학 염색인데 항원을 그러니까 단백질 타겟을 하는 단백질이 다른 것이긴 하지만 어떤 신약이 나왔을 때 그 약이 타겟으로 하는 단백질을 찾는 것이 즉 동반 진단으로 연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역 조직 화학 염색은 레벨 1과 레벨 2로 우리가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레벨 1은 진단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항원이 나올 때 어떤 암으로 분류할 것인가, 이것이 어떤 암인지를 진단하기 위한 도움을 받는 일반 면역 염색을 모두 통틀어서 레벨 1으로 우리가 잡고 있고, 레벨 2는
어떤 암에서 어떤 항암제를 쓸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즉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동반 진단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반 진단은 체외 진단이라고 하는 어떤 큰 그 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의 허가는 식약처에서 하고, 항암제의 그 안정성도 물론 식약처에서 하고는 있지만 나중에 그것에 그 돈을 받는 부분, 수가 부분은 심평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은 식약처에서 이건 안전하다. 그래서 심평원에서 그러면 이 약을 비급여로 줄까 급여로 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율을 하고 있을 때, 이 아까 말씀드린 동반 진단도 똑같이 같이 넘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약은 이제 허가가 되고 약을 뭐 급여로 주던 그렇지 않던 허가가 된 상황에서 이 동반 진단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동반 진단과 매칭이 되어 있는 항암제가 급여가 될 때에만 레벨 2로 인정을 해주고, 이것이 비급여일 경우에는 레벨 1으로밖에 인정해주지 않아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 손해를 보고 염색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규제를 해주시는 예를 들어서 심평원이라든지 식약처에서는 이 부분들을 고려를 해주셔서 동반 진단 검사는 처음부터 레벨 2의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단검사 의학 검사라든지 분자 수준의 검사라든지 기계가 자동화 장비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검사들은 그 검사 장비의 그 QC, 그러니까 정도 관리만 잘 한다면 그 결과를 받아보는 사람이 의심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면역조직화학 염색의 경우에는 염색까지는 자동화 장비가 하지만 그 판독을 AI 혹은 디지털 이미지 시스템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병리 의사가, 즉 사람이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판독을 할 것인지, 그리고 판독자 간의 결과를 어떻게 공통점을 이룰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즉 A라는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판독했는데 B라는 사람이 이걸 다르게 판독을 해서 진료 현장에서 그럼 약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가장 위험한 질환이고, 누군가가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면 삶이 끝난 것처럼 공포부터 생긴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10년 전만 해도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낮았던 여러 암종들이 새로운 신약 개발로 인해서 생존율과 그 생존 기간이 많이 연장되고 있는 것들이 희망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환자에게 맞춰서 항암 치료를 하고, 그것이 더 결국은 환자의 생존율과 치료 반응을 높이는 데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치료 기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치료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희망적인 마음으로 치료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환자들이 실제로 그 기술을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반 진단 기술은 건강보험 수가 측면에서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반 진단 검사는 일부 영역에만 수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IHC 기반 검사에서는 PDL1과 ALK 단 두 가지만 수가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허투나 클라우디 18.2와 같은 다른 주요 바이오마커에서는 임상에서 쓰이고 있지만 수가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담은 결국 의료진과 병원이 감당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가 적용이 되지 않으면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지, 실제로 치료 기회를 놓치는 사례도 있을까요? 네, 실제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최근 국내에 도입된 새로운 위암 치료제 빌로이 표적 항암제인데요. 이 치료제는 클라우드 18.2 바이오마커 발현 여부를 확인하는 동반 진단이 선행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현재 해당 진단법은 수가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가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평가 항목으로 지정되면 해당 진단 기술을 심사 기간인 약 1년 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연말 출시를 앞두고 있는 난소암 치료제 엘라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치료제는 FR-알파, 엽산 수용체 알파라는 고발현 환자에게만 효과가 있는 약물로 이 역시 새로운 기술로 여겨져 신의료기술 평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근데 기술은 있는데 환자는 그 기술을 쓰지 못한다. 정말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치료 기회를 놓치는 현실인 건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학회나 보건당국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네, 우선 클라우드 18.2 진단에 사용하는 동반 진단 기술은 학회와 전문가들의 요청 끝에 기존 기술로 인정받으며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급여 문제는 남아 있는데요. 동반 진단 기술은 동반 진단 수가가 반영되는데 이번 클라우드 18.2 동반 진단 기기 경우 심평원이 진단에 해당되는 빌로이의 급여 전까지 일시적으로 가격을 낮춘 동반 진단 보조 수가를 적용하겠다고 해 반쪽짜리 제도 개선이라는 학계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도 통합심사제 도입을 논의 중이긴 하지만 실행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기술만 앞서선 안 되고 제도와 수가 체계까지 함께 발전해야 환자 중심의 정밀의료가 실현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진단이 곧 정확한 치료로 이어지는 지금. 이 기술뿐만 아니라 환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이 돼야겠죠.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맞춤형 치료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속도를 낼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선혜 기자와 함께 했는데요.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